(2월 12일이죠) 12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석유화학 2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술공학 팀장하고 있는 손승입니다. 원래는 저 이재용 공장장, 상공장장이 해야 되는데 이재용 공장장님이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제가 대리로 지금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안전밸브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내일은 정유, 차주 화요일날 코드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재가 작년에 어떤 전임 임원분이 만들어졌는데 교환으로 보니까 너무 엔지니어링사에서 만들어놨던 교환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입사원 교육용으로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고 이야기 난해한 부분은 스킵해서 넘어가고 간단한 우리 꼭 알아야 될 부분을 기술해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안전밸브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개요 설명을 하고 안전밸브 설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샘플로 상공장 걸 넣어놨던데 상공장 패스비 설치 관련된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밸브는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비입니다. 통상적으로 운전 중에 정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익스터널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럼 걔네의 압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그 걔네의 과압화된 압력을 배출하기 위한 설비라고,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밸브의 종류에는 세이프티 밸브, 리리프 밸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밸브는 설계 압력 도달했을 때 한 번에 터지는 그런 개념의 어떤 밸브가 세이프티 밸브고, 릴리프 밸브는 주로 유압 계통에 많이 씁니다. 유압 계통에 많이 쓰는데 이거는 압력이 높아지는 압력에 비례해가지고 밸브 궤도가 점점 증가되는 그런 타입이 릴리프 밸브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에 따라 궤도가 바뀌는 타입이 릴리프 밸브, 한 번에 터지는 밸브가 세이프티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밸브는 주로 전기, 가스 취급하는 설비에 주로 많이 쓰고, 릴리프 밸브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일 계통에 주로 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동을 이야기했듯이 세이프티 밸브는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한 방에 오픈돼 가지고 벤출하는, 압이 떨어지면 다시 자동스럽게 닫히는 그런 타입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압력이 증가됐을 때 서서히 오픈돼 가지고 서서히 방출하고, 압이 떨어질 때 서서히 잠기는 그런 형태가 안전밸브의 종류에는 작동 기구에 따른 분류가 있고, 스프링식, 중추식, 레버식. 공장에서 중추식, 석유화학 공장에서 중추식, 레버식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스프링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추식은 콘덴서 탱크에 한 번씩 보고야 됩니다. 콘덴서 탱크 보면은 그냥 딱꿍처럼 얹혀져 있습니다. 압이 차면은 이 딱꿍이 열리는 그런 형태가 중추식이고, 하중에 의해서 눌려주는 겁니다.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콘덴서 탱크들, 물탱크, 그런 저장 탱크에 압 차면은 자동 들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추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레버식은 지금
지게 출했다처럼 출을 따라가지고 압이 올라가면은 내려와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설비인데 이거는 저는 공장에서는 본 적이 없죠. 잘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대부분 쓰는 타입 자체가 공장에 쓰는 게 밸브 디스크가 있는 스프링 코일이 있는 스프링식 타입을 95% 이상 다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양정 스프링식 안전 밸브는 저양정식, 고양식, 전양정식, 음양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밸브 시트 진화에 따라 가지고 분류라서 크기에 따른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지름하고 오리피스 어떤 시트 지름에 비례해 가지고 똑같이 오리피스 설계하느냐, 시트 지름 대비해 가지고 오리피스 작게 설계하느냐, 그 차이에서 저양식, 혼양식 이렇게 비례적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안전밸브 종류하면은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배합 조건에 따른 분류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타입하고 벨로조 타입, 파이로트 타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구분은 대부분 다 설계를 할 때 배합의 영향이 얼마만큼 미치나 따라 가지고 설계 조건을 달리합니다. 배합 조건이 말 그대로 세이프티 밸브 출구측, 토출적 압력 자체가 평상시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합의 압이 달라지겠죠. 달라지면 그 배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 차이에서 파이로트 타입을 설정하느냐, 아니면 컨벤셔널 타입을 설정하느냐. 비용 단가는 일반형에서 파이로트 타입으로 갈수록 단가는 비쌉니다. 설계를 할 때 배합 조건에 따져가지고 컨벤셔널 타입 써도 무방하면은 저가인 일반인 컨벤셔널 타입을 많이 씁니다. 설계 이용자인 같은 경우에는 볼탱크 나왔던 배합 조건에 좀 민감한 타입은 벨로저 타입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일반적인 어떤 열팽창 관련해가지고 쫓겨난 밸브들 431 일자의 어떤 그런 사이즈의 소형 PSV는 세이프티 밸브는 일반형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 타워들의 배합 조건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저압의 압이 낮아가지고 압도 낮고 배합도 받는 이런 압력에 민감한 타워들은 파이로트 타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해 놨다시피 일반형은 배합 설정 압력이 10% 이내에 허용한다 해놓고 벨로저형은 10에서 50%, 파이로트형은 30에서 70%까지 배합 70%까지 받아도 잘 작동을 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공장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파이로트 타입이 오작동이 잦습니다. 왜 잦냐고 메인 PSV가 있고 파이로트 PSV가 따로 있습니다. 이 파이로트 PSV가 센징 맞는 게 프로세스 인입부에서 받고 토추측하고 배합을 받아가지고 파이로트가 동작을 하면은 메인 PSV가 터지는 그런 형태가 파이로트 타입인데, 이 파이로트 타입은 이 소형 PSV 메인을 작동시키는 소형 PSV가 질소 이너트 가스가 좀 차 있으면 오작동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타워들이 스타트업하기나 가동 중지할 시스템 되면 이너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너트 가스, 질소 가스로 인해 가지고 오작동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파이로트 형태로 설치해 가지고 운전할 때는 스타트업 할 때 이너트 가스라든지 이런 그래 설계된 물질이 아닌 그런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오작동이 잦으니까 그런 쪽에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된다. 밸브의 종류 어떤 도식도를 보면은 제일 큰 차이가 이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입구 쪽이고 이 출구 쪽인데, 출구에 배합을 받느냐, 컨벤셔널하고 밸런스도 벨로저 타입은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인데, 이 두 개의 PSV 차이는 여기에 벨로저가 있는 거죠.
이거는 벨로즈가 없고, 근데 벨로즈가 출구측 배합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컨벤셔널보다는 배합의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파이로트 타입은 입구 쪽하고 출구 쪽에 메인 PSV 이 디스크고, 이 PSV는 배합을 아예 안 받죠. 배합 영향은 파이로트의 PSV가 좀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로트가 PSV가 터져야 메인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파이로트의 PSV는 인입구가 이렇게 센싱이 가고 도출 쪽에 센싱이 이렇게 파이로트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파이로트 PSV가 터져야 메인 PSV도 같이 터진다 보시면 됩니다. 공장에서는 이 PSV를 사용하다가 오작동이 잦아가지고 컨벤셔널 벨로저 타입으로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할 때는 이 PSV의 어떤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안전 밸브 관련해 가지고 관련 용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장치를 설계할 때 디자인 프레시하고 설계 압력이 있습니다. 보통 그 설계 압력을 선정해 가지고 장치 두께 선정을 하죠. 강도 계산서를 계산해 가지고 설계할 때. 근데 강도 계산서를 설계 압력으로 가지고 강도 계산해 가지고 두께를 선정하는데 10T만 요구하는데 보통 두께가 상용 두께가 있을 거니까 보통 그 이상의 두께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10T짜리만 하도 되는데 보통 15T짜리 재질을 그 장치를 선정한다 그러면은 그 15T에 맞는 압력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압력은 말 그대로 운전 압력에다가 곱하기 1.25배 한다든지 해가지고 설계 압력을 만듭니다. 그 설계 압력에 맞춰서 장치를 강도 계산해갖고 두께 선정을 하죠. 그 두께 선정에 맞게 다시 압력을 얼마만큼 견디느냐 따졌을 때 그 압력이 최대 허용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허용 압력은 보통 설계 압력보다 높겠죠. 그럼 설정 압력은 보통적으로 PSV 파핑 압력인데, PSV 파핑 압력은 설계 압력으로 같게 갈 수도 있습니다. 같게 갈 수도 있고, 설계 압력보다 좀 미리 터져가지고 좀 안전성을 확보했다 그러면은 설계 압력보다 낮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설계할 엔지니어가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축적 압력은 안전밸브 작동될 때 안전밸브에서 축적 압력으로 설비내 순간적으로 허용하는 최대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요 분출량은 폐수를 산출할 때 설계하면서 타이어 케이스, 그다음에 파워펠 케이스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폐수비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용량의 그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용량이 가장 큰 용량을 요구하는 용량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요구 용량이 리콰이어드 캐파시티고요. 근데 리콰이어드 캐파시티보다 설치할 때는 그 용량보다 좀 높게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밸리블 캐파시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필요량, 그 다음에 실제로 설치된 배출 용량을 리콰이어드 캐파시티와 리빙 캐파시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합은 이야기했듯이 도출 측에 배합 압력을 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허용 배합은 PSV 타입 따라 다르겠지만 컨벤셔널과 파이로트 타입, 그러니까 허용 범위가 배합의 허용 범위가 10%냐 70%냐 그 차이가 있겠죠. 최대 허용 배합은 적용될 때 최대 허용되는 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근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PS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PID를 보게 되면은
PNID PSV에 보면 CSO, C라고 표기된 게 있습니다. 보통 PSV를 이중해 가지고 설치하는 경우에 한쪽은 PSO라고 전두환 밸브에 PSO라고 명기를 하고 한쪽은 PSC라고 명기를 합니다. 카실 오픈, 카실 클로즈 개념인데 PS 명기해둔 거는 이제 카실이니까 실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나 조작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체인을 채우고 열쇠를 채웁니다. 만약에 PNID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는 뭐 체인이 안 채워져 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PSV 설치 어떤 개념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럽처 디스크 파열판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장표에 PSV 어떤 선정하는 어떤 프로차트가 있던데 파열판은 통상적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 폭주 반응이 예상되는 장치, 그다음에 이물질이 좀 많이 취급하는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파열판을 씁니다. 이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PSV 디스크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파핑됐을 때 다시 닫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파열판을 설치하는 경우고요. 독성 물질은 밸브 디스크를 손상시키면 결국은 연속적으로 계속 누출이 되겠죠. 그래서 파열판을 설치합니다. 폭주 반응의 경우에는 PSV는 터지면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가지고 궤도가 서서히 벌어지잖아요, 그죠? 벌어지는데 파열판은 한번 압력이 올라가지고 판 자체가 사각으로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인 압력 올라갔을 때 그 압력에 대한 대처가 신속합니다. 그래서 폭주 반응이 예상되는 어떤 설비에서는 파열판을 설치를 합니다. 안전장치 중에 하나인데 이런 특성에 설계하거나 어떤 운전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진 물질이 있는 장치를 취급할 때는 파열판을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전밸브의 어떤 설치 대상은 고압가스법이라든지 사업안전보건법 이런 쪽에서 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인허가 등재를 한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압가스법에 적용받는 장치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장치가 있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적용받는 장치가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맞는 장치들은 대부분 다가 열기관기가 대부분 멈춰요. 산안법에 적용받는 거는 좀 용기가 작고 압력이 좀 낮은 압력 용기들이 대부분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걸 받습니다. 장치가 좀 크고 압력이 높은 어떤 장치류들은 대부분 다 고압가스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PSV 다는 개념은 안지름이 150mm 이상인 압력 용기, 간형 열기관기 간의 파열로 인해서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부분. 좀 열기관기 출구에 전도단 밸브가 잠겨 있을 때 열기관기 내부에 열원으로 인해 가지고 압이 기화되면서 압이 그렇게 상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관기 전후단 블록 밸브가 있는 경우에는 안쪽에 열팽창 방지 PS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열 팽창을 방지하는 PSB를 설치한다. 압축기의 경우에는 압축기 출구 쪽에 가압 형성을 방지하는 PSB를 답니다. 특히 압축기의 경우에는 나중에 검사 주기도 나오던데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다른 산업받는 용기에 비해서 검사 주기가 좀 다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변이 펌프 토트적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펌프 출구 쪽에 센트리퓨갈 펌프는 그 펌프 특성상 출구 밸브 잠그더라도 일정 압력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압축열만 좀 발생하겠죠. 근데 정량 펌프, 그러니까 정량 펌프는 계속해서 토트 정해진 양만큼 계속해서 밀어줍니다. 밀어주다 보면 토트 대체 출구 밸브가 잠겨 있으면 압이 그만큼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량 펌프, 정변이 펌프는 출구 쪽에 밸브가 설치된 경우에는 PSB를 달도록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량 펌프는 셀프 PSB가 다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펌프 자체에 셀프 PSB가 있어가지고 토트 쪽 PSB가 터져갖고 석션부로 가는 펌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프 PSB가 설치된 펌프는 건공소에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셀프 PSB가 설치된 펌프를 정변이 펌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셀프 PSB가 있는 걸 선정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관에 2개 이상의 밸브가 양쪽으로 이제 차단 밸브가 설치돼 가지고 중간에 액팽창이 있는 경우 PSB를 설치를 합니다. 특히 이 공장의 같은 경우는 가산화수소를 취급하죠. 가산화수소는 H2O2입니다. H2O2는 분해하면 산소기가 나옵니다. 근데 산소 이거는 불렀을 때 산화제죠. 불촉진제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 가산화수소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양쪽 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중간에 여름만 화절기 때 여름이 배관에 찌개겠죠. 여름이 올라가면은 가수가 분해해가지고 산소기가 발생합니다. 배관 자체가 파열됩니다. 파열 폭발됩니다. 그래서 가수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지킵니다. 밸브 두 개가 양쪽에 있으면은 가운데 PSB를 단다. 특히 이제 그런 물질들을 취급하는 건 특히 민감하게 양쪽 밸브가 있는 경우에는 PSB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화학 설비나 물 설비에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PSB를 한다. 안전밸브의 설치 기준 통상적으로 기체든 고상이든 위에 설치하든 아래 설치하든 상관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리퀴드가 방출되는 기체의 압을 빼주는 것이 유리하니까 기상에 보통 PSB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장치 헤드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장치 위에 배관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밸브 중간에 PSB를 설치하는 거. 경리된 구간에 배관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PSB를 설치합니다.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이제 도식화해가지고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치된 용기의 안전밸브 인입 브랜지까지 인입 배관 내 압력 손실은 설정하면 3% 이하여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PSB가 용기의 압력, 라인이 길수록 압력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장치의 압력은 설계 압력은 7kg인데 배관이 PSB도 7kg로 세팅을 해놨다면은 이 PSB가 그 거리가 넘필어 가지고 압력 손실 자체가 뭐
5kg 이상 난다 그러면 이 장치는 터질 수도 있겠죠. PSB에 걸리는 압력은 이건 7kg인데 이건 6.5까지 안 걸리니까 PSB는 안 터지죠. 장치는 설계 압력 5인데 PSB는 안 터져요. 배관기가 너무 길면. 그래서 압력 손실 3% 이내에서 설치 위치에 PSB를 단다. 그리고 안전벨브 등의 이 배관과 토출 배관의 고층 지름의 안전벨브 등의 같거나 그 이상의 뭐냐면은 입구 쪽 배관 사이즈하고 출구 쪽 배관 사이즈를 정할 때 보통 토출측은 압이 감압됩니다. 감압되면 부피가 팽창되죠. 그래서 입구 쪽보다는 토출측이 배관 사이즈가 더 커져야 됩니다. 같거나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곱 4로 해놨는데 이거 인입 배관이 3인치면은 최소한의 토출 배관은 3인치 이상이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PSB를 설치할 때 그냥 동일한 사이즈로 두 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 PSB 요구되는 리퀘어드 캐파시티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PSB 한 개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PSB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설정 압력이 7kg라면은 최종적으로 터지는 건 7kg짜리 하나 놓고 나머지 PSB들은 조금씩 낮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터지게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두 개를 설치하는 케이스인데 안전에서 하나로 연결된 설치되는 수령 배출되는 경우에는 연결 배관 간의 단면적이 BC의 합이 A보다 A 단면적이 BC 합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벨브 설정 압력의 배합이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10% 이상 되는 어떤 경우에는 파이로트 타입이나 벨로즈 타입을 선택해야 된다. PSB가 토출됐을 때, 터졌을 때 토출 배관의 전기나 액상이 고여가지고 정체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출 배관 우려서 경우에는 핏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토출 배관의 배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탭 등을 설치하거나 토출 배관 하부에 핏물 등이 보이지 않도록 구멍을 내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PSB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PSB 벤트 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컨벤셔널 벨로즈 타입은 이 벤트 홀에 오픈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컨벤셔널 타입은 벤트 홀에 브록을 채우도록 되어 있고요. 벨로즈 타입은 벤트 홀에 브록을 안 채워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타입은 이렇게 브록을 채운다 보시면 됩니다. 채우는 이유는 이물질이 들어가지고 디스크에 끼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러그를 채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밸브는 자체 하중, 안전밸브 전후 다 배관에 하중 설치, 충격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된다. 현장에 가보시면은 토출적 배관에 그 패스백 배관 올라가가지고 패스백 쓸 때 토출적이 있으면은 이 토출됐을 때 배관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배관을 지지해주는 지지대 서포터를 대는 경우도 현장 가보시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토출됐을 때 토출에 되는 압력 반발력 그걸 방지하는 지지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건 설계할 때 반영을 다 시키죠. 그리고 취급하는 유체가 물이 좀 있어가지고 결빙되거나 동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기로 인해 가지고 패스비 디스크에 물기가 묻어가지고 동파되어서 동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파 우려나 어떤 결빙이 되거나 어떤 그런 우려가 있는 패스비는 스팀 트레징이나 보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하부에 언급된 거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파워펠, 풀모라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다음에 블록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관련 없는 2개 이상 펠은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검토했을 때 용량이 가장 많은 요구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패스비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오퍼레이터 휴먼 에러를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 펠 세이프티 디바이스나 오토매틱 스타트 이퀴먼트는 PSV를 대체할 수 없다. 나중에 그 PSV에 컨트롤러가 달린 경우에는 나중에 설계할 때 PSV 용량을 선정할 때 가감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ESD 인트록 시스템은 세이프티 밸브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트록이 아무리 잘 돼 있어가지고 공정 셧다운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부하가스법에 PSV에 달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인트록이 아무리 잘 돼 있어갖고 PSV 압력이 올라갈 수 없어요 라고 해명을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트록과 PSV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워프레셔 조건이 또 다른 경우에 연속적으로 시킨다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안전 밸브는 전후단 밸브를 매뉴얼 밸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우는 예외 조항들인데요. 예외 조항들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열경기 기준으로 PSV가 라인상에 2개가 PS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격리 구간을 따지거든요. 전담 격리 밸브가 허당 격리 밸브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여기에 격리 밸브가 있었다면은 각각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격리 밸브가 없죠. 그래서 이 개는 전부 다 한 통입니다. 한 통에 PSV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후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가시 오픈, 가시 클로저 명기를 해줘야 된다. 는 개념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하나의 장치에 전단에 PSV가 있고 후단에 PSV가 있습니다.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똑같은 케이스인데 경지 밸브가 전후단에 없기 때문에 한 통입니다. 한 통이기 때문에 PSV 이중화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전후단 블록 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PSV하고 컨트롤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상 장치 가압
신생되는 압력을 배출하는 컨트롤 밸브는 다 패로폰 타입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인스트루먼트 에어가 공급 안 됐을 때 이 컨트롤 밸브는 배출되는 컨트롤 밸브는 다 오픈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픈을 가기 때문에 이 밸브, 이 PS 요구되는 헤파에 PSV를 2분의 1 정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전후단 밸브도 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PSV는 같이 오픈을 해야 되고, 컨트롤 밸브는 전후단, 블록 밸브는 상시 오픈이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3웨이 밸브를 달아가지고 한쪽 PSV, 한쪽은 이중화된 PSV 설계 개념인데 똑같습니다. 3웨이 밸브는 한쪽으로 무조건 개방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한쪽 개방된 포지션 따라가지고 출구 밸브도 같이 개방하는 카시 오픈 가야 되고, 이 부분은 3웨이 밸브 방향하고 카시 오픈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 만약에 3웨이 밸브가 이쪽에 개방되는데 이쪽은 카시 크로즈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CSO, CSC는 방향을 잘 맞춰줘야 되고, 통상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볼탱크들은 대부분 다 PSV가 상부에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볼탱크를 PSV가 한 번씩 터지면은 PSV 리페어, PSV 자체도 장치니까 오래 쓰다 보면 패싱이 됩니다. 근데 PSV를 운전 중에 수리를 하려면 중간 앞에 격리 밸브 없으면 수리가 안 되잖아요. 볼탱크 안에 용량이 이제 천통 가야 되는데 그걸 수리 안 하고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볼탱크는 수리를 위해서 격리가 필요한데, 격리하려면은 이렇게 PSV를 2개를 설치하고 한쪽은 카시 오픈, 한쪽은 카시 크로즈 이렇게 개념으로 운전을 합니다. 보통 그 협착체 타워, 소지 타워, 하진단 타워들은 보통 이중화가 되어 있죠. 하나는 온라인하고 하나는 재생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하기 때문에 보통 베드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베드들은 각각 PS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운전 중이고 한쪽은 재생하거나 뭐 어떤 그래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후단 밸브를 달 수가 있다. PSV 용도가 저 하절기 때 밸브와 밸브 사이에 열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장치로 설치된 PSV가 있습니다. 그런 PSV의 경우에는 전후단 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압력을 대비한 어떤 장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액팽창 방지하는 어떤 단순 PSV 이런 거는 윗턴을 공정으로 시키고 이렇게 전후단 밸브는 달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장이 여러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공장 경우 플라스틱이 있죠. 이공장 플라스틱에 1공장 퓨얼 계통의 PSV가 2공장 원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블록 밸브를 달 수가 있고요. 그 블록 밸브를 달 수 있는데 그 블록 밸브가 오픈했는지 클로즈했는지 알 수 있게끔 DCS에 모니터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안전밸브의 검사입니다. 개요가 엄청 기네요. 안전밸브의 검사는 유체와 직접으로 접촉되는 PSV는 작년 7월달에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바뀌었고요. 안전밸브에 전단 파열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래 2년이었는데 3년으로 1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PSM 사업장 중에서 P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4년에 한 번 PSV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 석양 1공장이 P등급이고 2공장이 S등급, 3공장이 또 S등급이죠. 그 다음에 최초 검사 후에 해당 안전벨브 시스템 지정 탱크 산하에 되고 탱크는 재검사 때마다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압축기, 일명 컴프레서로 되는데 압축기 출구 쪽 PSV는 1년 주기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 출구 PSV는 대부분 다가 이 법규 때문에 이중한 공장이 많습니다. 이 공장도 메인 압축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넥가스 컴프레서라는 수소 고순도 수소 만드는 설비의 압축기, 그 출구 쪽에는 PSV가 이중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주기로 PSV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격리하고 점검하고 다시 설치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압축기 출구는 1년 주기로 PSV 검사를 해야 된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어떤 설비들도 산업안전법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휴관할 건데 한 10분 쉬고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원은 끝났고 이제 설계 파트입니다. 설계는 PSV 설계는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시트를 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열평정을 해가지고 간단한 어떤 배출량, 요구량, 배출 요구량 그런 산정하는 거는 간단히 계산을 합니다. 엑셀을 가지고 소식만 계산 툴은 엑셀로 계산 툴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운전 조건에 대한 어떤 데이터만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제작업체,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데이터가 맞는지 검증하는 수준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장치나 PSV나 이런 설계들은 대부분 다가 상세 설계업체에서 엔지니어사에서 많이 하죠. 우리가 여기서 API 코드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자체가 있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특별 프렌트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API RP520은 주로 사이징 한다든지 어떤 설치, 프레셔 리빙 디바이스 어떤 설치라든지 선택한 코드집이라고 보시면 되죠. API RP521은 프레셔 리빙은 디프레션 시스템의 어떤 가이드를 제공하는 어떤 코드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일러는 시스템 제너레이터 API 코드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계 설계 엔지니어사에 의뢰를 할 때 보일러는 이 코드를 정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스메 부분은 보일러 프레셔 배셀 열기관기들 이건 저게 아스메 셀렉션 1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로 프레셔 스토리지 탱크들은 아스메 코드를 이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다음에 API 스탠다드 2000이 있고요. 주로 가장 손쉽게 이 API 코드를 가지고 국내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코사 가이드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코사 가이드는 이 API 코드나 아스메 코드를 다 참고해서 코사 가이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접근하고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진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들어가지고 코사 가이드 치시면은 코사 가이드가 수십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안전밸브 어떤 설치 기술 지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I랑 해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I 리스트 해가지고 1부터 7번까지 읽고 있습니다. 주로 PSV는 6파트, 릴리빙 파트에서 브레사 릴리빙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에 각 공장에 가슴도 마찬가지고 API 코드 집이라고 비슷한 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메 코드 집은 있어요. 사가지고 저를 비치하고 있는데 API 코드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밸브 어떤 선정에 대한 흐름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압력은 상당히 급격하고 독성 물질이고 조직성 물질이고 어떤 이물질, 고분자성 어떤 이물질이 많은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 파열판으로 갑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안전밸브로 가는데 하나의 배출 용량으로 만족하는가? 배출용량이 요구되는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로 안 되겠어요 하면은 두 개를 여러 개로 가야 되겠죠. 하나만 안 된다면 하나로 가고 만약에 배합이 차이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10% 이상이 된다 그러면 벨로즈나 컨벤셔널에서 파이로트 타입으로 가야 되고 10% 이하다 그러면 컨벤셔널 타입으로 선정을 합니다. 다이렉트 오퍼레이트 타입이 컨벤셔널 타입, 나머지는 바로트 오퍼레이트 타입. 다이렉트 오퍼레이트 타입이 이제 컨벤셔널 타입하고 벨로즈 타입. 그러니까 바로트 타입, 바로트 PSV에 있는 타입을 바로트 오퍼레이트 PSV에 용량에 따라 가지고 PS 파일판을 한 개 설치할 거냐, 두 개 설치할 거냐 그 결정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압력 상당히 급격한가, 내용 독성 물질인가, 뭐 부직성 물질인가, 아니면은 고형물이 많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부분, 파일판 설정하고 안전밸브 설정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용량에 따른 폐쇄 개수 나오는 거는 그건 선정하면 되고요. 여러 개 할 건지 한 개 할 건지 결정하면 되는데 배합 설정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PSV는 보통 100% 설계 압력의 100% 이하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0kg 설계 압력이면 10kg 이하로 많이 설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설정 압력의 100% 이하로 하젯이든 하젯이 아니든 이하로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적 압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축적 압력이 안전밸브 작동될 때 안전밸브에서 축적되는 압력으로 그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 압력입니다. 그래서 축적 압력 기준 할 때는 110%, 하지 않은 경우에는 121%, 하지 아닌 경우는 110%, 하지인 경우에는 121% 이하로 설계를 한다. 여러 개의 PSV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설정 압력으로 하고 한 개는 105%,
하나는 110%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여러 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축적 압력은 좀 다릅니다. 축적 압력은 여러 개 설치하더라도 첫 번째 116V야, 두 번째도 116V. 다음은 안전 밸브의 배출 용량 상승입니다. 안전 밸브가 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안전 상용이 갑자기 설비 전기타워가 있어가지고 냉각을 리플럭스가 돌려갖고 냉각을 시켜주는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냉각이 끊겼어. 타워 압력은 냉각 소스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압력도 올라가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냉각기에 끄는 쿨링을 팰 케이스, 외부에 화재가 나가지고 밑에서 불이 나와서 여론이 설비에 도달합니다. 그럼 전체 걔네의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익스터널 파이어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스 펌프를 돌려가지고 리플스도 시켜주고 냉각수 펌프 돌려갖고 냉각수도 공급하고 해야 되는데 파워가 죽었어요. 정전이 됐어. 그럼 정전 파워 펠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 그다음에 전후단 공급하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가 갑자기 인트루먼트 에어가 죽어가지고 격리가 돼버렸어요. 그럼 걔는 격리 브로케이스가 생깁니다. 브로케이스가 일대 압력이 너무 생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PSV를 배출 용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PSV를 결정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PSV 배출 용량이 가장 크게 되는 양을 가지고 그 PSV 선정을 합니다. 먼저 블록 케이스입니다. 정면이 펌프 압축기 투축 배관에 쓰는 밸브가 차단된 경우 최대 용량이 그 다음에 연기등의 모든 출구가 차단된 경우 그래서 펌핑을 하고 압축해하고 유체를 보내야 되는데 출구 밸브가 잠긴 블록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해지는 최대 압력을 설계압력보다 설계압력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배출을 얼마나 시켜야 되느냐 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에 나오는 배출량을 산정하는 게 이제 브라케이스입니다. 이 브라케이스 할 때는 컨트롤 밸브는 노멀 오픈이고 에어펠 펑션은 이머전시 상황에 따라서 격인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컨트롤 밸브가 있어가지고 압력 상승돼가지고 자동 제어를 해갖고 오픈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시합니다. 블록케이스에서 컨트롤 밸브는 동작 불능이라고 가정하고 블록케이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이고요. 로드는 오버프레셔이 되는 모든 상황을 불안한다. 그러니까 공정에 운전을 갖다가 100%도 할 수 있고 뭐 70%도 할 수 있고 110%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운전할 수 있는 최대 캐파를 가지고 모든 PSV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로드는 오버프레셔가 은이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로테이팅 머신의 경우는 곡선상의 최대 유량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다음은 쿨링워터 파워 펠 케이스입니다. 파워 펠 케이스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파워 펠 케이스하고 쿨링워터 펠 케이스. 어찌 보면 파워 펠 케이스가 쿨링워터 펠 케이스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일단
거의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파워펠 케이스를 검토하는 이유가 이제 파워펠이 됐을 때 냉각수도 없고 파워펠 케이스가 냉각수 쿨링 펠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죠. 쿨링 펠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어떤 순환 펌프들하고 이런 것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걔네의 어떤 축적된 열을 갖다가 제거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파워펠 케이스. 그래서 그 열원이 축적되어 있을 때 압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를 산정해 가지고 그 압을 올라가는 양만큼 압을 강압시키는 수량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스템에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파워펠 케이스 또는 쿨링펠 케이스가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뒤쪽에 프레스텍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적용되고요. 자동 제어 밸브가 고장난 케이스. 이 케이스는 컨트롤 밸브가 고장난 케이스는 오늘 100% 오픈되어 가능한 최대 유량을 한다고 가정한다 돼 있고요. 또는 최대 유량과 최대 유량과의 차. 컨트롤 밸브 펠류 케이스는 PSV를 설계할 때 대부분 그 배출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다. 그거요. 컨트롤 밸브가 이제 자동 제어해가지고 순조롭게 유체가 흐르고 해야 되는데 컨트롤 펠 돼가지고 유체가 안 흘러가지고 전단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컨트롤 밸브가 오작동 돼가지고 펠 오픈 돼가지고 100% 오픈되고 후단 공정에 압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이제 컨트롤 밸브 고장난 케이스라고 이제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메인 배출용 산정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형 열교환기의 간파열의 경우 열교환기의 동체 압력과 동체적 유체의 종류, 간측 유체의 종류에 따라 소요 분출량이 결정되고요. 일반적으로 단면적에 흐를 수 있는 유량의 2배로 한다. 간형 열교환기 간파열의 경우 간파열이 되면은 대기 배출이 되는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PSV를 설치하는데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파열 방지하는 PSV나 열팽창에 따른 어떤 파열 방지를 하는 PSV들은 통상적으로 PSV 용량 사이즈 자체가 적습니다. 열팽창 파워펠이나 하재 케이스나 이런 종류의 어떤 영향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기온에 따른 그런 팽창은 블락됐을 때 열교환기나 어떤 탄 열교환기 블락됐을 때 그 블락된 열교환기 내에서 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압력이 상쇄시키면 되니까 이 PSV는 사이즈가 보통 감압할 수 있는 수준 정도만 되면 됩니다. 보통 그래서 통상적으로 4.1인치 1인치 바에 2인치 1인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어, 10바이 13룰은 여기 적혀 있는데 저도 이거 잘 모릅니다. 저도 공부한 바가 없고 이런 것까지 굳이 알아야 되냐 싶은 생각도 넘어가겠습니다. 열팽창 중에서 설치 대상의 제외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격리된 배관계에서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차단 밸브가 양쪽에 있으면 중간에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 볼륨 탱크가 있다면
이 중간에 PSV는 설치 안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액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되더라도 그 밸브 자체가 드릴드 볼 밸브처럼 강압시킬 수 있는 설비가 밸브 자체 타입이 그렇다면은 PSV 설치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밸브 타입 자체가 압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홀이 있든지 뭐 어떤 감압 자체적으로 세이프티처럼 밸브가 오픈된다든지 기능을 가진 밸브가 설치된다면 중간에 PSV는 필요 없다. 통상적으로 가압되면 배출되는 드릴드 볼 밸브들이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해가지고 전기등을 이용하여 배관계에 가열할 때 배관 내 액체의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조절 장치나 저던 차단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겁니다. 배관을 일렉트릭 트레징이나 여러 가지 어떤 트레징을 해가지고 배관을 가열시키는 설비가 있어요. 근데 설비가 자체가 그 가열 설비로 인해 가지고 등이 됐을 때 내용물 자체가 뭐 열팽창돼 가지고 배관을 폭발시킬 수 있겠죠. 하열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 조건이 이제 전기 가열 설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열 오버 히팅 되거나 하면 전원을 차단시키는 설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설비가 있다면 PSV 설치 안 해야 된다. 태양의 복사열 또는 대기온도 상승을 위한 열원이 배관계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거거든요. 울산 단지에 지금 지하 배관이 엄청나게 묻혀 있죠. 지금 신규로 단지 내 지하 배관 공사하려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인허가도 까다롭고. 그래서 최근 들은 더 깊게 많이 내려가지고 압입을 해가지고. 지하 배관은 태양열이나 어떤 그런 복사에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지하 배관에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간에 등기 밸브 전 구간에 지하 배관은 PSV가 달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열원에 대한 어떤 영향을 안 받지 않기 때문에 PSV를 설치하지 않는다. 여기 해서 태양 복사열이나 히트 트레싱은 열팽창을 고려할 때는 보통 4.3의 1인치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냉식 냉각기 팬이 작동이 불능된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냉각 소스의 팬이죠. 이런 경우에는 열 용량의 70%에 해당하는 양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외부 화재의 케이스는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경 15m, 대형 파이프라인은 6인치 다이에 20m 랭스 이상입니다. 에리아로 고려한다고 되어 있고요. 화재시 동시 고려 면적은 반경 15m, 높이 7.6m까지로 한다. 과거에는 이게 높이가 6m까지였어요. 근데 이것도 법규가 강화되면서 7.6m까지도. 화재 케이스 바닥에 화재가 났을 때 불기둥이 과거에는 6m까지만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열원을 받는 높이를 6m로 기준해갖고 6m 내부에 아래에 있는 기체든 액체든 그게 가열돼 가지고 압이 올라간다는 소스로 계산을 했었고요. 지금은 높이가 7.6m로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화재가 나면은 그 반경으로 15m 있는 설비들의 내용물을 압을 열을 받았을 때 팽창 압이 올라가는 어떤 그걸 산출해서 계산을 합니다. 배출량. 그다음에 콘드 인수에서 메티를 통해서 200도 정도 녹아내림으로 대어 배시를 가정하되 화재 견준 재질이라면 핫 인슐린 같은 F 값을 적용한다.
그리고 워터 탱크, 스팀 탱크, 그다음에 콘덴서 탱크 이런 것들은 하전 해가지고 터지면은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격해서 적용가 듣는다는 겁니다. 외부에 자켓팅이 있는 경우에는 자켓팅을 무시하고 설계를 한다. 화재 시 배전 PSV 배출용이라면 릴리프 프레셔에서 잠열을 기준으로 수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도 일일이 다 외우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설계를 할 때 다시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맞춰보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하는 거는 PSV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 이런 기준으로 잘 계산을 했는지 우리가 검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설계 전문 업체처럼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번씩 이제 설계를 할 때 설계 자료 결과값이 오면은 우리가 볼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볼 수도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돼야 된다. 계산식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취급하는 유체가 액체가 포함되는 경우에 이 수식을 해서 산출하는데, Q는 초인임 열량, 그러니까 하재 케이스 불 나가지고 열은 얼마만큼 오는지, 정발 잡열, 유체의 정발 잡열하고, 이거 A는 접촉하는 용기의 면적입니다. 자, 전기타워 같은 7.6m 같으면은 전기타워는 레벨이 보통 밑에 바닥에 레벨이 높이가 있죠. 레벨을 기준으로 할 때 100% 기준으로 레벨 한정을 합니다. 리퀴드가 100% 차있다고 가정하고, 이 100%의 리퀴드가 다 기화됐다고 가정해서, 압이 다 기화되면 전부 다 액체 상태의 압력보다는 기체 상태의 부피 팽창이 되니까 압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100% 레벨에 있는 리퀴드가 전량 기화가 됐다고 가정하고 하재 케이스에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발 잠열이 필요한 거고요. 이 내부 액체 속에 용기 등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액체의 레벨 100% 기준에 해가지고 용기 면적을 한층씩 계산한다. 용기의 보온 분행 팩터를 적용한다. 이거는 코드집 찾아가지고 그 팩터가 무슨 값인지 찾아서 적용 계산해야 되겠죠. 취급한 유체가 가스 또는 전기상인 경우 이 식으로 계산을 한다. 공장에서도 이 수식을 가지고 한 번씩은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가지고 PSV 업체에서 설계해 오면은 이 수식에 넣어가지고 검증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 뒤지면 이 수식하고 어떤 계산 툴 자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서 필요한 데이터만 넣으면 산출되는 거가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됩니다. 프레스텍의 캐패시티 산정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프레스텍의 캐패시티 결정은 제 경험상 대부분 다가 파워펠 케이스에서 파워펠 또는 훌륭한 펠 케이스에서 PSV 결정이 프레스텍 결정이 가장 많이 됩니다. 뒤쪽에 상공장 예시가 있던데 이 케이스 PSV를 각각의 한 개의 PSV를 가지고 각각 케이스를 다 계산합니다. 계산해가지고 그 PSV의 이제 PSV의 가장 높은 값을 계산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래서 프로펠 케이스에 계산된 PSV 모든 합, 블락 케이스 계산한 모든 PSV 값 합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캐파시티를 결정합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플루마 펠 케이스가 가장 커가지고 펠 케이스로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프레스텍의 용량이 587톤인데 지금은 배출 용량이 387톤으로 낮췄습니다. 어떻게 낮췄냐면은 저희가 최초 공장을 지을 때는 플루마 펠 케이스를 가지고 정제 타워에 압력 배출이 가장 많아가지고 587톤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디뱀핑 정산을 하면서 플라스틱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정산하면 어차피 지금 물량이 더 많아지고 요구되는 배출량은 더 많을 거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시스-실 검토를 했습니다. 시스-실이 뭐냐면은 배출량 감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비를 보완하면은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설비인데 그걸 검토해 가지고 플루마 펠이 됐을 때 열 용량이 안 올라가게끔 만드는 설비, 그걸 검토해 가지고 프레스텍 배출량을 387톤으로 낮춘 겁니다. 기존에 설계된 프레스텍의 587톤에 정상하더라도 감당이 되게끔 하는 것도 검토를 합니다. 시스-실 검토 플루마 펠 케이스가 어떻게 검토됐냐고 하면은 플루마 펠이 됐을 때 그 타워에 공급되는 열원들 긴급하게 차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스팀 타워에는 다 스팀 보일러가 있죠. 스팀 리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스팀 리보일러에 들어가는 스팀을 WLV가 쓸 때, 컨트롤 밸브 XV가 쓸 때 있고 플루마 펠의 시그널을 받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잠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잠겨 가지고 열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가지고 PSB가 안 터지게끔 그런 설비를 구축하면은 부하력 용량을 낮출 수 있다. 참고로 아십니다. 안전밸브의 오리피스 선정입니다. 안전밸브는 계산된 소요 분출량 중 가장 큰 값인 배출 용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주에 따라 필요 오리피스 면적보다 큰 면적을 갖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 인입부 배관 사이즈하고 토축적 배관 사이즈는 아까 얘기했죠. 인입부 배관 사이즈보다 토축적 배관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인입부 배관 사이즈가 불회화로 나가는 어떤 노즐이라고 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입부에는 PSV 디스크 아래쪽에 PSV 오리피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피스 툴에 맞는 설계 배출량을 산정해서 오리피스 툴을 선정합니다. 오리피스 사이징을 선정하죠. 오리피스의 사이즈는 뒤쪽에 나오니까 오리피스 크기 산정 필요 자료는 설정 압력, 배출 용량, 침대 특성, 비중 분재량, 배합, 온도 것들이 있습니다. 오리피스의 면적 계산은 복잡한 계산식에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저는 이거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오리피스 A냐 B냐 어떤 D냐 어떤 시리즈로 쭉 ABCD 등급이 나옵니다. 그 등급에 맞는 이게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 그 등급에 나온 어떤 사이징이 있고 그 유체 배출 양이 있습니다. 그 배출량이 만족하는지 안 되는지 검토만 하는 거지. 이 오리피스 타입 자체를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산정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최소 배출량 요구량이 이 정도 되니까
PSB 제작업체에 이 정도 배출에 만족하는 올피스 타입을 선정하라고는 하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칼큘레이션 해가지고 타입을 결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굳이 계산하고 싶다면 이 수식에 따라서 계산하셔가지고 검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금 유체가 액체인 경우에는 이런 수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지금 제가 수증기인 경우는 이런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여기 제대로 설명하려면 KD가 뭔지 KT로는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계산식들은 인터넷 뒤지면 자세히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PSB 데이터시트를 보면은 PSB 올피스 타입 해가지고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배출 요구량에 따라 가지고 이 명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징이 올피스 단면적이 나오는데 이 단면적에 대한 배출량이 뒷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 용량에 맞는 단면적이 나오면은 그 단면적에 맞는 올피스 명칭을 선택을 초이스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올피스 면적이 나오면은 대강 그 몸체 PSB 전후단 직경이 나옵니다. 직경은 T타입의 경우에는 일가 2인치, 뭐 일가 2분 1인치, 2가 2분 1인치, 이 몸체 길이가 정해지겠죠. 올피스 결정되면은 이제 몸체 길이도 이렇게 따라서 결정이 된다. 공장에서 이제 설계할 때 올피스 사이징을 자체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밴드에서 전문 밴드에서 계산한 올피스 사이징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밴다 결정 이제 PSB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밴다 프린터가 오겠죠. 밴드에서 검토하는 서류가 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데이터시트 제출할 때는 밴다 기준으로 PSB를 올피스 선정 자료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적용한 사례입니다. 지금 예시로서 상공장의 AM 파일로트 시스템에 대한 예시로 지금 작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A는 지금 원료 자체가 프로필레놀과 암모니아입니다. 파일로트니까 이제 펌배로 원료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프로필레놀과 암모니아가 리퀴드니까 발음기 투입하기 전에 가열기에서 가열해가지고 기화시켜가지고 혼합을 시켜서 반응기로 투입을 합니다. AM 반응기는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원료 공급 중 에어를 이 에어는 공정에 브랜드 에어가 공급되겠죠. 브랜드 에어를 공급해가지고 에어를 히팅해가지고 반응기 온도에 맞는 조건으로 히팅해서 반응기를 공급합니다. 그럼 나오는 출구촉 토츠 제품은 온라인 GC로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파일로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필렌 가열기 PSB 설정 압력입니다. 프로필렌 가열기는 보호전 설비의 압력, 설계 압력, 최대용 압력으로 설정 압력을 정하는데 지금 가열기가 21001이네요. 그죠? 21001에 PSB가 상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PSB 용량 산출을 지금 예시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필렌 가열기 PSB 용량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출구 차단 블락 케이스의 경우 이 출구 밸브가 있죠. 이 출구 밸브가 차단될 경우에 가해지는 압력이 얼마나 돼가지고 배출해야 되느냐 계산하니까 블락 케이스죠. 3번 1 ID 튜브 맥스 유량을 했을 때 배출 요구량은 275kg/H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제 다음 예시로 보니 화재 케이스를 검토했네요. 그죠? 화재 케이스 중에서 화재 케이스를 검토해보니까 이 가열기의 PSV는 5.25입니다. 5.25kg/H 나왔습니다. 그러면 PSV 다음 케이스에서 검토하는 게 두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두 개의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PSV 배출 용량은 큰 값이 돼야 되겠죠. 275kg/H가 배출 용량으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계산된 값이고요. 지금 이런 수식은 얼빗 사이징을 결정했습니다. 얼빗 사이징을 이 수식에서 이런 팩터들을 넣어서 이런 이 자체가 뭐냐면은 인터넷에 돌기도 하고 엑셀 시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시트도 있고 하니까 이 수식에 값을 넣어가지고 산출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팩터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수작업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런 툴 자체가 있으니까 이 툴을 이용해서 통상적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툴을 넣었을 때 275kg가 나왔습니다. 프로필 가열기를 갖다가 월피스 적정성 검토가 되어 있는데요. 자체 계산을 하니까 월피스 사이즈는 33.7에 275kg/H 나왔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다시 검토를 했을 때는 월피스 사이즈가 43.98, 배출 용량은 416kg가 나왔습니다. 업체 최종적으로는 업체에서 계산된 값으로 밴드에서 전문업체에서 계산된 값으로 통상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416kg/H로 결정해가지고 이제 가는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끝났는데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부서가 있을 건데 공장생활 다들 좀 어때요? 할만합니까?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해직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해직은 다 해봤어요? 예. 아직 이공장 멘토 멘티만 하는 것 같은데 해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27일주에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27일주 할 때는 이공장 엔지니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한영회로 어차피 먼저 입사한 선임도 좀 알아야 되고 전부 다 엔지니어 인사도 줄자리에서 하면 괜찮다 싶어서 이공장 전체 해직을 그렇게 지금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참 포부도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공님도 제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보다 탑이 되겠다는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일을 많이 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해보니까 업무 지식도 늘고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역량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활발해야 본인도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면 의문점도 많이 생기고 그 의문점을 본인이 나름대로 공부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선배 고참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의문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관심과 좀 적극성을 가지면 차후에 후임이 왔을 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배양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건투를 이 자리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